청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계집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라니. 혼례를 올린 지 사흘째 되던 날, 관상쟁이가 신부 연주의 얼굴을 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상도 상주고을. 대대로 비단 장사로 부를 일군 김씨 상인 집안에서는 외아들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부 연주는 같은 고을의 가난한 배틀자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혼수였지만 맑은 눈매와 단정한 행실로 소문이 자자했고 무엇보다 부지런한 성품이 김씨 집안의 마음에 들어 혼인이 성사되었지요. 하지만 혼례 사흘째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불러온 관상쟁이가 신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마는 높으나 관골이 드러났고 눈매는 맑으나 눈꼬리가 처졌습니다. 이는 과부상입니다. 관상쟁이의 말에 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과부상이라니. 더욱이 콧날은 오뚝하나 인중이 얕습니다. 자식 복이 없는 상이지요.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그런 헛소리를 어찌 믿으십니까? 관상이 팔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방 한구석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혼례를 치른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 그만하거라. 그날 이후로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불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주는 그 시선이 두려웠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남편이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열병을 앓기 시작했지요. 연주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이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도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주었고 정씨 부인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지요. 어머님, 제발 더 좋은 약을 구해주십시오. 연주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은 이미 다 써보았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어머님, 관상쟁이가 뭐라 했더냐? 과부상이라 했지. 이제 보니 그 말이 맞구나. 정씨 부인의 말에 연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름을 그렇게 앓던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이미 숨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관상쟁이 말이 틀림없었어. 23세 나이에 과부가 된 연주는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상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며 시부모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고 남편만 잡아먹었구먼. 과부가 되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밥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주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상을 치르고 난 후 연주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주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까지 모두 연주의 몫이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지. 정씨 부인은 연주가 조금만 쉬어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김영감이 장터에 비단을 보러 갈 일이 있어 연주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네,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연주는 시아버지를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비단 상인들이 저마다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여러 비단을 살펴보며 품질을 따졌습니다. 70평생 비단 장사를 한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비단은 오리 고르지 못합니다. 빛깔은 화려하나 오래 쓰면 해질 것 같습니다. 김영감이 놀라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가 가리킨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올이 성글게 짜여 있었지요. 저 비단은 어떠하십니까? 빛깔은 수수하나 올이 촘촘하고 광택이 좋습니다. 연주가 다른 비단을 가리켰습니다. 김영감이 확인해 보니 연주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김영감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비단을 다룬 자신도 한눈에 알아채기 어려운 것을 며느리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지요. 내 아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아버님. 친정아버지께서는 배틀을 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무명과 비단을 보며 자랐지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감은 장터에 갈 때마다 연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지요. 연주는 시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비단을 보는 눈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어떤 비단이 좋은 품질인지, 어떤 상인이 정직한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지요. 김영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범상치 않구나. 비단을 보는 눈이 나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꼴이 가관이로구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거라. 정씨 부인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연주가 조금만 쉬어도 게으르다 꾸짖고 밥을 먹을 때도 과부가 밥은 왜 그리 많이 먹느냐며 핀잔을 주었지요. 연주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것이 자신의 팔자 탓이라 여기며 시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려 애썼지요. 어느 날 저녁 연주가 저녁상을 차려 올렸을 때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갑자기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반찬이냐? 과부가 음식 솜씨도 없어서야 쓰겠느냐.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지요. 시아버지 김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지요. 연주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과부년 불길한 계집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마저 금지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딸 낳은 것들이 무슨 낯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는단 말이냐. 정씨 부인이 연주의 친정 식구들을 내쫓았을 때 연주는 대문 밖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연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씨 부인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과부 주제에 밥은 왜 그리 많이 먹느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침 식사 때마다 정씨 부인은 연주의 밥그릇에 밥을 반만 담아주었습니다. 반찬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먹고 남은 것만 연주에게 돌아왔지요. 연주는 늘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연주가 빨래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계집이 대낮부터 게으름을 피우고 앉았구나. 과부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 쓰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깐 숨을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숨을 돌려? 젊은 것이 무슨 숨을 돌려? 당장 일어나 마루를 닦아라.
연주는 황급히 일어나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지요. 물이 차갑다고. 과부 주제에 찬물이 무서우냐.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해야지. 한겨울에도 연주는 찬물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불러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른 새벽에 깨워 일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잠이나 많이 자려고 하는구나.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야지. 연주는 날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주의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습니다. 연주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손수 지은 무명옷 한 벌과 콩으로 만든 메주를 가지고 사위댁을 찾아온 것이지요. 연주야, 잘 지내고 있느냐? 어미가 너무 보고 싶었다. 연주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웃는 얼굴을 지었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연주 어미가 왔구먼. 연주의 어머니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돈 어른께 인사드립니다. 딸아이가 폐를 많이 끼치고 있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폐라니요. 폐는 무슨 폐? 남편 잡아먹은 딸 낳은 것들이 무슨 낯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는단 말이오. 연주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긴. 당신 내 딸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소. 관상쟁이도 과부상이라 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았소. 어머님 제발. 연주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시오. 연주도 친정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오. 불길한 집안과 왕래하면 우리 집안까지 망하겠소. 사돈 어른,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딸아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이라니. 남편을 잡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고 뭐요. 당장 나가시오. 정씨 부인이 빗자루를 들고 연주의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연주는 대문 밖에서 울며 떠나는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주는 친정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연주는 몸이 아팠습니다. 밤새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하지만 정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과부가 꾀병을 부리는구나. 젊은 것이 무슨 병이 있다고 누워있느냐. 어머님 정말 몸이. 당장 일어나. 밥을 지어야지.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연주가 만든 밥이 조금 설익었습니다. 몸이 아파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요. 정씨 부인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밥그릇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설익은 밥을 어찌 먹으란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짓겠습니다. 다시 짓기는 과부가 밥도 제대로 못 짓는구나. 정씨 부인이 연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시아버지 김영감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숨만 깊게 쉴 뿐이었지요. 연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지었지요. 다음 날 연주는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정씨 부인에게는 은밀히 거래하는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 성을 가진 그 상인은 겉으로는 비단을 파는 장사꾼이었지만 실제로는 온갖 부정한 거래를 일삼는 악덕 상인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이 최 상인과 결탁하여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감 몰래 집안의 비단 재고를 최 상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웃돈을 챙기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최 상인이 김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요즘 한양에서 비단 수요가 많습니다. 집안의 비단을 좀 더 넘겨주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영감이 눈치를 채면 곤란하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창고에 열쇠를 들고 몰래 비단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주가 마루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말았지요. 어머님, 이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정씨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죄송합니다. 부엌에 물을 뜨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못마땅했지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하지만 정씨 부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정씨 부인은 연주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감이 창고의 비단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10필이 있어야 하는데 6필밖에 없구나. 김영감이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창고의 비단이 줄어들었소. 혹시 아는 게 있소? 정씨 부인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창고 열쇠는 영감께서 보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때 정씨 부인이 갑자기 연주를 가리켰습니다. 아, 혹시 연주가 훔친 게 아닐까요? 뭐라고? 며칠 전에 연주가 창고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몰래 비단을 훔쳐 친정에 갖다 준 게 아닐까요? 연주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창고 근처에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결국 정씨 부인은 연주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연주를 불러 문초했고 정씨 부인이 증인으로 나서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계집이 창고 근처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결국 연주는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연주는 곤장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며칠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등과 다리에 곤장 자국이 선명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정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기로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야, 이리 오너라. 연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을 나가거라. 연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긴. 과부가 되어 자식도 못 낳고 도둑질까지 한 며느리를 어찌 두겠느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어머님,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불길한 과부년이 이 집에 더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당장 나가거라.
그때 시아버지 김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연주는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영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김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연주는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지요.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날 밤 연주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남편의 유품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짐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어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연주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더기 옷 한 벌이 들려 있었지요. 김영감은 아무 말 없이 연주에게 그 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이나 가져가거라. 연주는 바닥에 떨어진 누더기 옷을 주워들었습니다. 너무나 낡고 해진 옷이었지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와 냉정한 표정에 연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씨 부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년이 이제야 제 갈 곳을 찾는구나. 연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가 던진 누더기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연주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을 그토록 모욕했는데 어찌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주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연주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게 김시댁 며느리 아닌가? 쫓겨났다더군. 도둑질을 했다던데. 과부가 되더니 결국 그 꼴이 됐구먼. 연주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주는 마을 입구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몰래 모아둔 것이었지요. 주막 주인장,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방은 위층에 있습니다. 연주는 누추한 방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등잔만이 있었지요. 연주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주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과부의 팔자가 정녕 이런 것인가? 남편이 죽은 지 2년. 그동안 연주는 온갖 구박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도 매질도 굶주림도 참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곳조차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나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지요. 연주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열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짐 속에서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즐겨 쓰던 붓과 벼루 그리고 홀레 떼주었던 비녀 하나였지요. 서방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방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지요. 연주는 남편의 붓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주는 창문을 열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가 모든 서름을 씻어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아무리 비가 와도 마음속 서름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였지요. 잡숫소. 어디 먼 길 가시나 보오? 네.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 연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양에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고을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주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얇았지요. 시아버지께서 주신 옷이나 입어야겠구나. 연주는 누더기 옷을 펼쳐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두꺼워 보였습니다. 옷을 입으려고 팔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연주는 이상하게 여기며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옷의 안감 부분이 다른 곳보다 두툼했지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옷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은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은자가 천으로 쌓여 있었지요.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은자를 세어보니 무려 100냥이 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평생 보기 힘든 거금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자 아래에는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한양의 비단 도매상과 거래한 문서였습니다. 김영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 문서를 가진 자에게 비단을 외상으로 내어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또 다른 종이에는 몇몇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니 도움을 청하라는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마지막 종이가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연주야, 이 옷을 입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집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늙고 약한 사람이라 아내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저 무뚝뚝하게 곁에서 지켜만 볼 뿐이었지. 너는 착한 며느리였다. 우리 아들이 일찍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비단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은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아내도 모르는 내 몫으로 남겨둔 돈이지.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한양에 가면 문서에 적힌 도매상을 찾아가거라. 그들은 나를 알고 있으니 너를 도울 것이다. 비단 장사를 해라. 너는 그 일에 재주가 있다. 그리고 잘 살 거라. 행복하게 살 거라. 내 아들이 일찍 죽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용서하거라. 시아버지가. 연주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던진 누더기 옷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연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절망했던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지요. 연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자를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단 도매상 문서를 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자와 문서도 조심스럽게 챙겼지요. 아버님, 제가 반드시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연주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연주는 짐을 챙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한양. 그곳에서 연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믿어준 그 재능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요. 과부라도 괜찮다.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연주는 보름 동안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중간 주막에서 묵으며 쉬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서 이동했지요. 한양 성문이 보이자 연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이구나. 한양은 상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번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지요. 연주는 우선 저렴한 주막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장기로 방을 빌리되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을 골랐지요. 주막 주인과 흥정을 마친 연주는 방에 들어가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문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양 종로의 덕성상회. 주인 박서방을 찾아가라. 연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비록 과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었지요. 종로는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연주는 덕성상회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서방님을 찾아왔습니다. 점원이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상도 상주에서 왔습니다. 김영감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김영감의 이름을 듣자 점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50세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나왔습니다. 박서방이었지요. 김영감님의 심부름이라 하셨습니까? 연주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저는 김영감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서방이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김영감님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며느님께서 어찌 혼자 한양까지 오셨습니까?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쫓겨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문서를 주시며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서방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영감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젊었을 적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님, 비단 장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시아버지를 도와 비단을 고르는 일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을 보는 눈이 있으시겠군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서방의 말에 연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연주는 한양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도움으로 연주는 작은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종로의 한쪽 구석에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과 한 달 장소 사용료로 열량을 냈지요. 박서방이 덕성상회에서 비단 몇 필을 외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비단들을 팔아보십시오. 팔리면 그때 돈을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연주는 비단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비록 작은 자리였지만 깨끗하게 정돈했지요. 첫날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이 비단은 얼마요? 3냥입니다. 너무 비싸군. 2냥 50전에 주시오. 연주는 고민했습니다. 너무 깎아주면 남는 것이 없었지만 첫 장사를 시작해야 했지요. 2냥 70전에 드리겠습니다.
좋소. 첫 장사가 성사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이익이었지만 연주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연주처럼 새로 온 사람에게는 손님이 잘 오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연주가 번 돈은 채 10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연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양반이 비단을 사러 왔습니다. 여봐라, 좋은 비단이 있느냐? 예, 나리. 이 비단들을 보십시오. 양반은 여러 비단을 살펴보더니 한 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얼마냐? 5냥입니다. 5냥? 비싸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 이 비단은 3냥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연주는 그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올이 약간 성그렇습니다.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이 비단은 3냥이 적당합니다. 양반이 놀라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 내가 내 말에 동의하는 것이냐? 예, 나리.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연주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직한 상인이 있다니. 좋다. 내가 3냥을 주겠다. 양반은 비단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양반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지요. 여기가 바로 내가 말한 정직한 상인이 있는 곳이네. 양반의 친구들도 연주에게서 비단을 샀습니다. 연주는 매번 비단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했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정직한 과부 상인이 있다더군. 비단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던데. 가격도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더군.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연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연주의 장사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리에서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비단이 필요했지요. 연주는 박서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서방님, 비단을 더 외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며느님의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비단을 받고 싶습니다. 박서방이 창고로 연주를 안내했습니다. 창고에는 온갖 종류의 비단이 가득했지요. 연주는 비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올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비단은 품질이 좋습니다. 올이 촘촘하고 광택이 뛰어나군요. 이 비단은 올이 약간 성글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에게 팔기 좋겠습니다. 이 비단은 색이 화려하니 홀로용으로 좋겠습니다. 연주의 평가를 듣던 박서방은 감탄했습니다. 며느님, 비단을 보는 눈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시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연주는 여러 종류의 비단을 골랐습니다.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지요. 이렇게 다양한 비단을 준비하면 여러 손님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받은 비단으로 연주의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고급 비단을, 중인들에게는 중급 비단을,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단을 팔았습니다. 연주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연주의 태도에 손님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연주는 작은 점포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장사할 필요가 없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주의 비단 가게는 종로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과부 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지요. 연주는 이제 단순히 비단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국 각지의 비단 산지를 돌아다니며 좋은 비단을 구해왔습니다. 전주의 명주, 안동의 삼배, 나주의 모시.
연주는 각 지역의 특산 비단을 모두 갖추었지요. 연주 상점에 가면 없는 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연주는 점원을 3명 고용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었지요. 일을 열심히 하면 넉넉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속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 즉시 내보내겠습니다. 연주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점원들도 그 원칙을 따랐지요. 2년째 되던 해 연주는 종로에 큰 점포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제는 2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박서방도 연주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년 만에 이렇게 큰 장사를 일구다니. 박서방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며느님의 능력입니다. 연주의 재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100냥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요. 3년째 되던 해봄 연주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비단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로에 3곳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 점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연주의 재산은 1000냥이 넘었습니다. 상주의 시댁보다 더 부유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연주를 한양의 과부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천대받던 과부가 이제는 존경받는 거상이 된 것입니다. 성공한 연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식구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사람을 보내 경상도 상주의 친정을 수소문했습니다. 곧 소식이 왔지요.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즉시 사람을 보내 부모님을 한양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친정 부모님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연주야. 어머니가 연주를 보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연주도 부모님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연주의 점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주야, 이 큰 가게가 정말 내 것이냐? 예, 어머니. 제가 장사를 해서 읽었습니다. 연주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일, 시아버지가 누더기 옷에 은자와 문서를 넣어준 일,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한 일.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했구나.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 예, 어머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연주는 부모님을 위해 한양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넓고 아늑한 기와집이었지요. 연주야, 이런 큰 집을 어찌.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연주는 부모님께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부모님은 감격했습니다. 우리 딸이 효녀로구나. 연주는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연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되어갈 곳 없는 여인들을 점원으로 고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을 싸게 팔아주었습니다. 저도 과부로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연주의 선행은 한양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상도 상주의 시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쫓아낸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씨 부인은 최상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최상인과 함께 부정 거래를 하며 돈을 벌던 정씨 부인은 점점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편 몰래 집안의 비단을 빼돌려 최상인에게 넘겼지요. 하지만 최상인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제대로 주다가 나중에는 돈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독촉하자 최상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 제가 언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최상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서도 없고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정씨 부인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남편 김영감이 비단 창고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비단이 절반 이상 사라졌소. 김영감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최 상인과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내 몰래 비단을 팔았단 말이오? 김영감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최 상인을 찾아갔지만 최 상인은 이미 다른 고을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김씨 집안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비단 재고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김씨 댁이 최 상인과 부정 거래를 했다더군. 김씨 집안의 명성은 크게 실추되었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김씨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단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줄었고 정씨 부인이 만든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김영감은 집안의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논밭을 팔고 창고를 팔고 귀한 물건들을 팔았지요. 그래도 빚은 다 갚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근심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 것이지요. 이것이 다 당신 때문이오. 김영감이 정씨 부인을 꾸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큰 채권자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영감, 이번 달 안에 5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겠소. 5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한 달 안에 갚으시오. 채권자가 돌아간 후 김영감은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될 줄이야. 김영감은 며느리 연주 생각이 났습니다. 연주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는 착하고 성실했는데 며칠 후 김영감은 병이 더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야,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김영감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채권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안 됩니다. 당장 이 집 문서를 넘기시오. 김씨 집안은 이제 집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연주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주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지요. 연주 마님께 시댁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정 거래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시아버지께서는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마님을 그리워하십니다. 연주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이 드셨다니. 시어머니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던 분이지요. 연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병이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봐야 할까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연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때다. 연주는 점포 관리를 믿을 만한 점원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금은을 넉넉히 챙기고 좋은 약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빈 문서를 모두 사들릴 계획을 세웠지요.
떠나기 전날 밤 연주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돕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경상도 상주로 출발했습니다.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제1의 비단 거상으로 시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4년 만에 연주가 상주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연주를 태운 가마가 김씨 집 앞에 멈추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연주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연주 아닌가?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4년 전 누더기를 들고 비참하게 쫓겨났던 과부가 이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귀부인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정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시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연주는 안으로 들어가 병든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야, 너는 어찌 이렇게 아버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이제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비단 거상이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지만 연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의 빚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씨 부인이 반대했지만 연주는 단호했습니다. 연주는 시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과부라도 아버님만큼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고 연주는 시아버지를 가마에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연주는 품에서 빈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오는 길에 모든 채권자를 만나 빈 문서를 샀습니다. 150냥의 빚입니다. 이제 이 집은 사실상 제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금 10냥을 놓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연주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저는 한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아버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연주는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님, 과부를 천대했던 값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연주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는 하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아버님을 모실 뿐입니다. 연주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정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영감을 두고 가거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연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향해 걸어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천대받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는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정거래 혐의로 곤장 30대를 맞고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습니다. 최상인도 다른 고을에서 잡혀 곤장 50대와 3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빈집에 홀로 남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연주는 시아버지를 자신의 저택으로 모셨습니다.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시작했고 값비싼 약재를 아낌없이 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김영감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과부라 천대했던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연주의 효행은 한양을 넘어 널리 알려졌고 많은 과부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는 시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버님, 저 달을 보십시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저 달처럼 밝습니다. 연주야, 내가 준 것은 작은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더 크단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희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주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이나 처지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인품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과부라고 천대받던 여인이 한양 제1의 거상이 되고 시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시아버지가 던진 누더기호 속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신분이나 처지가 아닌 마음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주와 시아버지는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